세상보다 인터넷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원 플러스 원 영화 추천 팟캐스트 랜선극장 그 두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제임이고요. 1화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 혼자니까 이 목소리를 쭉 들으셔야 합니다. 처음 방송을 할 때 어떻게 잘 끝내서 두 번째 방송을 할 때는 덜 긴장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혼자 말하는 건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되네요. 이제 녹음을 끝나고 마쳤을 때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 새로운 예고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토르가 캡틴 마블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일단 캡틴 마블의 외모도 뭔가 캡틴 마블 오리지널 영화에 비해서는 살짝 화장기가 있고, 이제 토르도 캡틴 마블을 만나서 손을 쭉 뻗더니 म्यो니르이기도 하고 스톤브레이크이기도 한데 전 마블을 열심히 안 봐서 둘 중에 뭐건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기 손으로 들어오게 손을 쭉 뻗고 그 토르의 손에 잡히면서 브리아스니 머리에 스치고, 하지만 브리아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자 이제 토르가 이제 이 친구 마음에 드네 이렇게 말하면서 예고편이 끝이 납니다. 그게 원래 토르의 성격일 수도 있고, 예고편으로 본 것은 이제 15초도 안 되는 분량이 전부지만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영화 캡틴 마블의 설정과 너무 다르다, 애초에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캡틴 마블인데 남자 히어로들 사이에 와서 고생한다, 이런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단 엔드게임을 봐야 알겠지만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고요. 근데 그런 반응보다도 캡틴 마블의 페미니즘 요소가 생각보다 없더라 라고 말한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토르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도 않는 브리라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여자지만 강하다 라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감독이 남자 감독이니까요. 그리고 조금만 더 아무 말 대잔치를 하자면, 아무 말은 아니지, 아무튼 아는 형님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하는 이제 여자 게스트분들, 뭐 슬러파이브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나오면 걸크러쉬다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고, 오히려 그런 남자 MC들 중심의 토크쇼에서 거기서 이제 순하거나 이제 장난을 잘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뭐 그런 건 불성실한 게 되고, 남자들이 나왔으면 남자들이랑 앞에서 걸크러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멋있는 거야 라고, 그런 분위기가 시청자들이 아니라 제작자들 사이에서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사건도 많이 터졌으니까 이제 걸크러쉬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방송들 대신, 제가 밥블레스 유 방송 진짜 좋아하거든요. 밥블레스 유 방송처럼 다양한 여자분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즐기는 그런 방송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남자들끼리도 그런 방송을 할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결과가 그 아웃풋이 무한도전과 1박 2일과 아는 형님이라면 비교가 좀 되겠죠? 저는 밥블레스 유 더 좋아해서. 네, 무튼 이런 생각을 아주 잠깐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오늘의 방송으로 돌아와서, 네, 오늘 주제는요, 스포츠 없는 스포츠 영화입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니, 스포츠 영화 하면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국가대표 같은 영화가 대표적이죠. 스키 점프를 하고 그 경기에서 메달과 상관없이 자신의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는 영화들이 대부분이고, 오락적인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경우도 많은데, 오늘 소개할 두 영화는 경기장의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밖에 있는 단장, 에이전트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목표도 결국 경기에서 이기는 거니까, 근데 당장 경기를 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말해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진취적인 척을 하지만 스포츠 영화인 만큼 승리와 패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되니까요. 오늘 이야기할 두 영화를 소개해볼까요? 하나는 다 미국 영화예요. 메이저리그 야구팀 단장 빌리빈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다룬 머니볼이라는 영화고, 또 하나는 NBA 프로 농구 선수의 에이전트를 다룬
높이 나는 새라는 영화입니다. 뒤에 있는 영화는 비록 실화는 아니지만 실화와 관련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또 높이 나는 새가 두 영화에 비해서 조금 덜 알려진 편이라 미리 조금만 더 홍보를 하자면 3월 8일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그때 넷플릭스 필름 트위터에서 이제 베델 테스트와 듀베르니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베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명의 이름이 있는 여자 캐릭터가 남자와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한 대화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테스트고요. 그 상대적으로 저도 생소한 듀베르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흑인과 소수자가 백인의 이야기의 배경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기의 독자적인 서사를 부여받았나에 따라 판단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두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영화들을 이제 트위터에서 타례로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중엔 로마도 있었고요. 굉장히 흥행한 로맨틱 코미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도 있었고, 이별 조작단이라는 영화 역시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 편의 영화와 함께 베델 테스트와 듀베니 테스트를 통과한 영화로 높이 나는 새라는 영화가 언급이 됐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라고 하면 단점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금방금방 넘어간다는 건데 이 영화도 상대적으로 조용히 지나가고 묻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좋았다라고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소개할 머니볼의 주인공은 그 유명한 아주 대중적인 브래드 피트이기 때문이죠. 그럼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Billy Beane has come in and tried to reinvent a system. Now it's just not working out. They call it Moneyball. I think that he bought a ticket on the Titanic. Hey, Daddy, do you think you'll lose your job? What? Well, I go on the internet sometimes. Well, don't go on the internet. Watch TV or talk to people. Do you believe in this thing or not? 100%. Listen up. You may not look like a winning team, but you are one. So, play like one tonight. We're doing something really unexpected and special, and the whole city is feeling it. If we win with this team, we change the game for good.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은 2011년 9월에 첫 공개가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1월에 개봉을 합니다. 상당히 이른 시기죠. 네, 게다가 브래드 피트까지 머니볼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한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할 영화인가? 이건 월드와 채트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그 반응이 있어서인지 관객 수가 65만 명이 됩니다. 2011년 당시에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보았고 이제 극장 밖에서도 많이 소환이 되는 영화예요. 왜냐하면 머니볼 이론 자체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많이 회자되고 있는 이론이고 왜냐하면 특히 야구를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올 때 그 분석하는 대부분의 표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머니볼 이론에서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리 빈이라는 인물 역시 아무래도 머니볼 이론을 처음으로 이제 경기에 적용한 사람이다 보니까 리더십 책이나 기사가 나올 때에도 가끔씩 언급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계하고 있는 거는 이 영화가 야구 규칙에 대한 설명이라던가 아니 실화랑 실제 사건은 이렇게 달라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앞서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거리에 해당하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삽입곡이 그 렌카의 더 쇼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미 2008년 노래예요. 이미 배경이 2002년에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팀 이야기인데 뭐 소녀가 부르는 노래가 2008년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 피곤한 듯이겠죠. 그래서 그 피곤한 짓 대신에 영화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빌리비는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를 하길 원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2001년에 야구 경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자막에 따르면 2001년 10월 15일 경기고 상대는 오클랜드보다 좀 더 유명한 뉴욕 양키스라는 팀인데 이 두 팀의 연봉 차이가 4배가 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받는 돈이 4배나 차이가 난다는 거고 그건 선수들의 실력 차이라기보다는 실력 좋은 선수들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구단의 재정 차이겠죠. 마지막 경기에서 오클랜드는 지고 맙니다. 지는 경기를 이제 실제 중계 장면으로 계속 보여주는데 그러다가 이제 경비원이 그 TV로 그걸 보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을 하면서 영화로 만들어진 동영상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뒤로 이제 비어있는 경기장이 차례로 나오고요. 경기장을 뉴욕에서 했나봐요. 그래서 오클랜드 경기장은 비어있고 그 관객석을 마침내 비추는데 거기 다리를 쫙 뻗고 앉아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라디오를 든 채로 눌렀다가 뗐다고 하고 있는데 경기 중계를 중간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타난 결과는 이제 오클랜드의 패배가 확정되었다는 캐스터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래드 피트가 연기한 빌리 빈이 이제 복도로 나가서 이제 차에 탔는데 차에 타고 나서도 이제 패배했다는 분노가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이제 핸들을 딱 치고 창문 밖으로 라디오를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래도 또 비싼 건가 봐요. 그래서 다시 주워오는 게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이자 브래드 피트가 등장하는 첫 장면입니다. 사실 첫 장면에서 어떤 뚜렷한 대사는 들리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시작부터 저는 이 영화에 빠져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경기장에 촬영한 구도가 너무 멋있고 좋더라고요. 촬영 감독이 누군지 영화가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촬영 감독의 이름이 왈리 피스터라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영화를 맡아서 촬영을 했는지 살펴보면 그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인셉션, 프레스티지 같은 놀란 감독의 작품들을 촬영 감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영화를 남에게 영업할 수 있다면 지금 영업하고 있는 거죠. 각본도 중요하고 뭐 실존 인물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크나이트를 찍었던 촬영 감독이 스포츠 영화를 찍었고 스포츠 영화 그 경기 장면이 아니라 그 스포츠 영화 속 어떤 인물을 찍었을 때 어떤 느낌이 날지 한번 첫 장면만 보고 확인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첫 장면 말고도 이제 촬영이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다음 장면에 바로 이제 빌리 빈이 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첫 장면이 이제 차에 탄 빌리 빈의 모습으로 끝이 났고요. 근데 이 차에 탄 모습을 찍을 때 구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구도냐면 조수석에서 이제 빌리 빈의 옆모습을 찍는 거예요. 그 우리 흔한 드라마 보면 이제 차 밖에서 카메라를 달고 운전석과 조수석이 동시에 보이게 찍는 구도 있잖아요. 그런 구도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조수석에서만 찍는데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자동차를 그 밖에서 어디로 가는지 도로를 풍경으로 찍은 장면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근데 딱 한 번 그 구도를 깨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이 오클랜드 팀 빌리 빈이 맡은 팀이 이제 기록적인 연승을 하는데요. 이제 20연승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당시로는 거의 신기록에 해당되는 기록이죠. 그런데 이 빌리 빈은 태생적으로 경기를 자기가 보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빌리 빈이 혹시나 해서 라디오 결과를 틀어봤는데 이제 오클랜드가 11대 0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아직 경기는 9회 중에 한 2회, 3회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서 결국 그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차의 운전대를 다시 경기장으로 돌리는데
그 부분에서만 이제 처음으로 밖에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걸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촬영을 하면서 많은 걸 염두에 뒀구나. 그만큼 빌리빈이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고 이제 어디로 향하는 목적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인지 스스로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촬영에서 많이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럼 촬영 말고 각본에서 만든 빌리빈은 어떤 사람이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른 팀의 사무실에 와서 이제 자기 선수와 상대팀의 선수를 트레이드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도중에 이제 빌리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선수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대팀의 단장도 그리고 그 방 안에 있는 임원들도 그 정도면 줄 수 있지 라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는데, 웬 요 살집 있고 안경 끼고 정장 낀 그 꼬불머리 남자애가 귓속말을 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그리고 옆 사람이 이제 그 상대팀 단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그러자 상대팀 단장은 갑자기 의견을 바꾸죠. 나는 그 선수를 줄 수가 없다. 빌리빈은 이제 어이가 없어 하는 한편 이 상황이 돌아가는 걸 대충 눈치를 채고 이제 미팅이 끝난 뒤에 이제 그 남자의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 남자 이름이 피터 브랜드고 요나 힐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역할인데요. 아무튼 피터 브랜드에게 Who are you?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대답을 하죠. I'm Peter Brand 이렇게. I'm Peter Brand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금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간을 봅니다. 그러자 이제 피터 브랜드는 이제 모른 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빌리빈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Who are you? 그러고 피터 브랜드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 내 이름은 피터 브랜드예요 라고 하자 난 네 이름에는 쥐뿔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 확실하게 알겠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설명 좀 해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많은 각본가들이 머니볼의 각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가 오히려 그 인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하는 각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같은 질문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뭐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뭐 답변이 엇갈린다던가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도 이게 우리가 영어 듣기 지문을 풀면 올바른 답으로 좋은 것을 꼽잖아요. 근데 그런 올바른 대화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영화는 잘 진행이 되고 오히려 더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 머니볼의 각본이 가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의 맛이 궁금하신 분들도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화의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영화 속 주인공이죠. 빌리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클랜드는 그 당시에 리그 최고 기록인 20연승을 찍고 저번 시즌과 마찬가지로 포스트 시즌에 오르는데, 근데 문제는 그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01년과 같은 시기에서 패배를 한 거죠. 야구라는 그리고 스포츠라는 세계가 아무리 오랫동안 이겨도 단 한 번의 패배로 인해서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는 결국 우승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승을 하더라도 그 우승컵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영원한 패전이 있을 수 있죠. 영원히 우승을 못하는 팀이 있겠지만 영원히 우승을 하는 팀 역시 없다는 점, 그리고 승리가 패배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 그것들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스포츠에 대해서 스포츠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 안에서 빌리빈은 승리보다 패배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어떤 리더라 함은 승리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자신의 목표를 차지하기 위한 진취적인 사람이라면 물론 빌리빈도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화가 주는 느낌은 승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패배하기 싫어서 쫓기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경기 장면도 자신이
되도록이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 경기에서 질 때면 그 전 경기와 상관이 없이 화를 내고 아쉬워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20연승이라는 기록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아요.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지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 영화가 조금 여운을 남기는 건 빌리빈이 도입한 이 머니볼이라는 제도는 기존 방금 스카우트가 말한 것처럼 뭐 직관적인 기준, 뭐 쟤는 스윙이 예뻐, 아니면 좀 더 발전할 거야, 내가 알거든, 이런 직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기 그리고 선수의 능력을 하나하나 수치로 객관화한 뒤에 이제 이 선수들이 모이면 우승 가능성이 올라간다. 이 선수는 이 팀의 승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다라는 자료를 만들고 시작한 팀이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이걸 되게 혁신적으로 생각을 했고 뉴욕 양키스만큼 돈이 많은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에서 우승을 합니다. 돈으로 전략까지 사려고 하고 약팀의 전략을 가져오는, 그래서 돈이 많은 팀일수록 우승에 더 가까운 그런 승부에 계속해서 자기 철학과 주관을 쏟아붓고 그걸 유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빌리빈인 거죠. 이 영화를 숫자로 얘기하자면 경제력이 모든 걸 좌우하는 사업을 경제학으로 돌파하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멋있고 자신이 하려는 목표에 대해서 완전히 뚜렷하고 그 대화하는 방식, 아까 각본에서처럼 대화를 밀고 나가는 방식, 그리고 자기 철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영향을 주는 방식이 머니볼에서는 정말 이거 정말 영화 아니야?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구나 라고 싶을 정도로 잘 드러난 영화입니다. 그리고 별개로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의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 배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전반부에 정말 영화를 보면서 좀 철이 없지만 내가 이 영화를 보는 게 황홀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 영화의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한테 감정이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 브래드 피트가 무슨 상반신을 벗는 그런 장면은 없지만 상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정말 거침없이 자기 주관을 피력하는 모습에 감정이입이 되니까, 게다가 그게 중후한 브래드 피트다 보니까 내가 브래드 피트가 된 것만 같아서 네,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별개로 생각을 하면 남자만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그거예요. 이제 감독이 이제 빌리빈이 고용한 선수들을 쓰지 않으면서 이제 빌리빈이 어떤 강수를 드는데 그 강수가 뭐냐면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라인업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인데 빌리빈이 그렇게 하려고 하자 조수인 피터 브래드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러자 빌리빈이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질문이 잘못되었다. 너는 우리가 하는 방식을 믿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피터 브래드는 당연히 그건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빌리빈이 한 대사가 우리의 방식을 남에게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 누구에게도. 이런 대사를 날립니다. 즉 이게 옳고 그른지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남이 그 신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대로 나아가면 된다. 이런 너무 멋있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빌리빈의 감정이입을 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자신은 사실 빌리빈이 아니라 빌리빈에게 이상한 구닥다리 의견을 내미는, 그리고 강요하는 스카우터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그 대사를 비롯한 영화의 여러 장면들, 그리고 빌리빈이라는 인물은 동기를 가지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빠르게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높이 나는 새 영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You think these fools, these rich white dudes, gonna let these sexiest sport fall by the wayside? This team's my family. I need us to be one big family again. Football is fun, but it don't sell sneakers. To move merch and inspire rap lyrics, they need your services. The NBA wanted control of a game that we played better. They invented a game on top of a game. I can see a whole infrastructure that put the control back in the hands of those behind the ball. What you gonna do? But I'm about to pull up a chair.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2019년에서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 영화 높이 나는 새 보고 왔습니다. 일단 제작비 예산이 200만 달러인데 앞에서 소개해드린 머니볼은 5천만 달러입니다. 즉 제작비가 25배 차이가 나고요. 또 재밌는 점은 원래 앞에서 소개시켜드린 머니볼을 이 영화의 지금 감독인 그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오션스 시리즈를 감독하셨던 분이고 그 외에도 많은 영화들로 아카데미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수상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만들기로 했을 때 실제 인물들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좀 관습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제작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머니볼의 제작사에서 이제 스티븐 소더버그의 방식이 좀 덜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을 해고하고 이제 새로 데려온 감독이 바로 머니볼의 지금 감독인 베넷 밀러인 거죠. 그러면서 아론 소킨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이 높이 나는 새라는 영화 역시 실제 농구 선수들의 인터뷰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실제 선수인지는 아니면 배우인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NBA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어서 헷갈렸는데 찾아본 바에 따르면 실제로 선수들이 맞고 신인상을 타신 분도 있고요. 덩크슛 컨테스트 1등을 한 선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선수들의 인터뷰가 흑백으로 영화 중간중간에 배치를 한 게 또 스티븐 스터버그 감독이 만들었다는 영화 높이 나는 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영화 속 이야기가 비록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일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그 흑백의 선수들에게 이제 영화 초반에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이겁니다. NBA에는 신인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대답을 하죠. 어떤 선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겪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렇게 신인 선수로 NBA라는 산업에서 생활하는 건 쉽지 않다. 농구만을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때는 어떤 하늘이 보이는 스카이라인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 레스토랑 아니면 카페 그런 곳에서 두 흑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흑인 선수는 되게 맹한 표정으로 그냥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듣고 있고 이 정장을 차려입은 그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된 좀 선수에 비해서는 좀 늙어 보이는 얼굴. 그게 바로 에이전트 레이인 거죠. 그 에이전트 레이는 되게 냉소적으로 폭언을 쏟아냅니다. 이제 자신의 선수 에릭 스캇이죠. 에릭 스캇에게 좀 약간 냉소적인 그리고 폭언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냅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너가 잘 되길 빈다. 하지만 NBA도 하나의 비즈니스와 같다. 이 바보 같은 부자 백인들이 이렇게 돈 잘 벌고 이렇게 섹시한 스포츠 농구가 망하도록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본 다음에 어떤 소포를 에릭 스캇 선수에게 줍니다. 그걸 바이블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성경책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필요할 때 꺼내보라고 하죠. 이걸
언제 꺼내보고 그 소품 안에 드는 게 무엇인지는 영화를 다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강렬하고요. 그 다음으로 레이가 찾아가는 사람은 스펜서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이 스펜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작은 농구 경기장에서 이제 아이들이 농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스펜서는 레이에게 말을 하죠. 우리가 잘하는 게임을 이제 그들은 백인을 지칭하죠. 그들은 꼭대기에 서서 우리를 관리하려고 한다. 이런 사실을 지적을 하면서 이제 레이에게 상황이 심각하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레이는 돈으로는 절대 해결을 할 수 없고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스펜서와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잘 해보라는 식으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그게 이 영화의 한 6분의 1 지점인데요. 그래서 초반 30분 정도는 이제 이야기가 사실 크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전트 레이 이 사람은 뭘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뚜렷하게 증명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관객들의 반응이 평론가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평론가들에 비해서 관객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계속 집중하고 보시다 보면 이제 레이가 이 영화에서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앨리스 캇의 라이벌 선수가 절대 아니고 훨씬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참고 보시면 상당히 깊은 여운을 남길 수 있습니다. 스펜서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멘토는 아까 그들이 꼭대기에서 서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레이와 스펜서가 처음 만날 때 이제 스펜서와 대화하는 사람이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처음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어떤 규칙인고 하니 상대적으로 나이 든 스펜서 앞에서 이제 흑인 노예제와 관련된 농담을 설사 흑인이 하더라도 그리고 특히 그 농담이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농구 경기와 관련된 거라면 예를 들어서 이제 레이가 이제 자신을 고용한 선수 앨리스 캇을 두고 자기가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인이 노예를 소유하였던 이게 노예제 당시를 떠올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나 그런 실언을 했을 때 이제 반드시 스펜서 앞에서 그 당사자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I love the Lord and all his black people.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흑인 모두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스펜서 본인도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기 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뱉어야 되는 거죠. 이 영화는 근본적으로 백인이 주류인 사업에서 그리고 흑인이 설사 주인공이 되더라도 결국 백인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 스포츠 사업이 노예 제도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는 영화이고 그래서 이 영화의 각본가가 누구냐라고 하니 물라이트로 첫 데뷔를 해서 그 영화로 아카데미까지 수상을 한 타레 알빈 메카니라는 각본가입니다. 이 높이 나는 새가 그가 만든 두 번째 각본인데 물라이트에서는 주인공 샤이론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위한 영화가 주로 내용이었다면 이제 높이 나는 새는 개인의 정체성보다도 이제 흑인의 정체성 자체에 대한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지키고 심지어 백인들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시사점에 두고 집중을 하시면 사실 이 영화가 뭐 머니볼처럼 20연승을 한다던가라는 극적인 부분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도 저는 머니볼보다 이 영화가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더 물라이트의 감독인 베리 젠킨스는 이제 그 타레 알빈 메카니의 각본을 달의 둥근 곡선처럼 유려하고 부드럽게 그리고 굉장히 색감이 뛰어나고 미적으로 만들었다면 이제 오션스 시리즈와 같은 그 무언가를 훔치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던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농구공이 농구공을 튀기다 보면 바닥에 내려앉았다가 다시 위로 떠오르잖아요. 농구공의 움직임이 상당히 직선적인데,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새지 않고 오직 다루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고 올라오는 그런 직선 같은 영화가 바로 스티븐 소더버그가 만든 높이 나는 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이 이 영화에서는 촬영과 편집까지 담당을 했는데요. 영화를 보다 보면 넷플릭스 치고는 해상도가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저도 다시 혹시나 화질을 조정하는 버튼이 있나라고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아이폰 8으로만 찍은 영화입니다. 아이폰 8에 광각 렌즈만을 달아서 이제 모든 영화를 찍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전문적인 영화처럼 아주 유려하게 그래비티의 카메라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그런 장면은 절대 없고, 대신에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적으로 클로즈업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카메라를 인물 가까이에 딱 놓고 이제 다른 인물이 이야기할 때면 책상 앞에 카메라 놓고 이 두 사람의 대화하는 모습이 당겨야 할 때는 바로 카메라가 뒤로 물러나서 딱 둘만 찍는 그런 직관적인 느낌이 이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이폰으로 찍은 촬영에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 소더버그가 촬영뿐만 아니라 편집까지 했다는 점도 상당히 다재다능하신 분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깊이 더 들어가서 이 영화가 얼마나 실제 사건과 연관이 있고 또 이 영화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제로 2011년에 방송사와 구단주 사이의 갈등 때문에 이제 락아웃이 걸려서 개막이 늦어진 경우도 있고요. NBA 모든 경기가 멈췄다라는 예고편에 그리고 영화의 내용은 사실상 실제로도 있었던 사건이란 거죠. 근데 그 사건보다도 다른 의미에서 더 연관이 있는 사건이 있는데, 미국 풋볼리그에서 이제 콜린 캐퍼닉이라는 선수가 이제 트럼프가 부임한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제 경기가 시작될 때 미국 국가가 연주가 되는데 그때 무릎을 꿇는 액션을 취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가슴에 손을 대거나 등등 뭐 표준적인 태도가 아니라. 그리고 인터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무릎을 꿇었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너무나 당당하게 인종차별주의와 사회적 편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 나라에 나는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할 수가 없다. 침묵의 방법으로 나는 저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Take Your Knee라는 운동으로 많은 다른 운동 선수들도 그 운동에 참여를 했고, 게다가 이때 당시가 경찰이 여전히 흑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고 이제 총살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뜨거운 감자처럼 핫한 이슈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수에 대해서, 이 선수가 사실 그렇게 완전히 못하는 쩌리 선수도 아니고 그 쿼터백 포지션이었는데 그렇다고 뭐 완전 리그의 에이스라고 판도를 뒤집을 만한 선수는 또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카우트들이 이제 자기 구단에 필요한 선수들을 찾을 때 뭐 좋은 조건을 갖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수를 어떤 팀에서도 새로 영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기존 팀에서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풋볼리그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이제 그 캐퍼닉을 비롯한 그런 테이크 니 운동에 대해서 너무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다. 나는 풋볼리그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불매 운동으로 이어져서 리그에서도 그 심각성을 좀 알고 이제 공식적으로 더 이상 국가에 대한 맹세를 할 때 이제 무릎을 꿇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죠. 이 스포츠 산업이 얼마나 뛰고 있는 선수들과 상관이 없이 얼마나 백인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래서 침묵의 저항이 큰 반향을 일으킬지언정 그 운동을 주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피해가 가는, 그리고 피해를 쉽게 줄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외신 기사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이런 사건과 비유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주제 의식에 해당되는 그 스포츠 산업이 사실 흑인들을 소유하고 즐기려는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스포츠 산업도 백인이 경기를 잘하는 흑인을 데리고 즐기려고 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에서 이 스포츠 산업이 예전 과거 노예제와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폭로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보셔도 상당히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영화가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고 또 넷플릭스에서 배급이 되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뭐 한번 재밌는 시도를 해볼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 영화는 아이폰으로 찍었어야만 했고 넷플릭스로 방영되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이 확신처럼 굳혀집니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이게 어떤 부분인고 하니 영화의 아주 초반에 레이가 스펜서에게 찾아간 첫 장면에서 하이파이브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하이파이브를 영화에서 스펜서와 레이가 2번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레이가 자신의 입장을 스펜서 앞에서 밝힐 때 한 번 경기가 시작되듯이 하고 이제 2번째는 이 영화가 시작된 지 3분의 2 지점에서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스펜서와 레이가. 이 어떤 느낌인고 하니 레이가 설계한 자신의 선수 에릭스캇과 다른 선수 간의 1대1 농구 경기가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엄청난 그 두 선수는 이전에도 트위터를 통해 SNS로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었고 안 그래도 서로 앙숙 관계인 두 선수가 지역 코트장에서 1대1 농구를 했다. 근데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르고 거기 있는 어린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영상의 조회수가 몇 천만 뷰를 찍는 엄청난 흥행을 거둡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에이전트 레이는 에릭 스캇이 굳이 NBA 팀으로 가지 않아도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레이는 이제 자신의 선수인 에릭에게 이참에 돈 한번 벌어보자. 그들에게 선택권을 뺏기는 게 아니라 만약 나와 함께 이런 경기를 계속한다면 이 산업의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떤 기업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해왔다라고 밝히는데 넷플릭스가 언급이 됩니다. 넷플릭스가 라이브 기능이 없는데 이 경기를 보고 우리에게 라이브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이건 산업의 엄청난 가능성이다.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레이가 선수 에릭 스캇을 설득할 때 등장을 합니다. 즉 영화 초반에 어떻게 감히 백인 남자들이 백인 그 돈 많은 남자들이 돈이 되는 농구를 포기하겠어라고 에릭 스캇에게 신신당부했던 그 말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백인 구단주들도 반응을 했고 1대1 농구를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중계를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줄을 이어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임 때문에 구단주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선수가 돈을 벌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극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락아웃 사태가 해소되는 결말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해소가 되기 전에 이제 레이는 그렇게 상황이 이어질지 모르고 다시 한번 스펜서를 찾아갑니다. 근데 스펜서는 레이에게 말하죠. 이렇게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거 없는데 왜 그 결과에 목을 매냐 라고 물어보고 이제 스펜서의 질문에 레이는 이렇게 단 한순간이라도 그들에게서 주도권을 빼앗고 싶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스펜서와 레이가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스펜서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사람한테는 어떻게 그의 인간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이제 레이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가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일깨워줘야 한다.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눈 뒤에 아주 세게 하이파이브를 딱 하는데 저는 이거 두 장면이
그 선수들끼리 1대1 농구하는 장면들이 살짝 비춰지긴 하지만 스펜서와 레이가 하이파이브를 시작하고 끝내는 지점까지가 이제 레이가 백인 구단주들 앞에서 그들이 쥐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는 경기가 시작되었고 이게 승리로 끝났다는 결론으로 이해가 돼서 저는 오히려 농구 장면들보다 그 어떤 장면들보다 그 둘이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이 더 짜릿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노예제를 이전부터 NBA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노예제도와 스포츠 산업이 멀지 않다는 걸 일찌감치 느낀 옛날 사람과 지금 당장 신인 선수를 더 좋은 환경에서 뛰도록 돕는 오늘날 농구에 종사하는 에이전트 현재 사람이 함께 작당에서 무슨 일을 꾸미는 느낌마저 들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아하는 두 장면입니다. 레이가 백인 구단주에게 반격을 한 방식도 CTV로 중계되었어야만 했던 경기를 한 사람의 핸드폰으로 올린 영상으로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저항적인 방식에는 극장에 걸리는 것이 오히려 아무 효과가 없었을 것이며 기능 좋은 카메라를 쓰면 오히려 그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거란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로의 배급을 결정을 하고 스티븐 스토버 감독이 이 영화 이전에 최근 작품인 언세인이라는 작품을 역시 아이폰으로 찍었었어요. 이제 이걸 알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넷플릭스로 배급이 되고 아이폰으로 찍었어야만 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기존 체제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아주 알맞은 기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라이트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물라이트와 연관이 있는 부분을 높이 나는 새에서 찾자면 이제 초반에 언급되는 레이의 과거가 뭐냐면 자신이 처음 맡았던 선수가 이제 자신과 사촌 관계였는데 그 선수에게 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면 좋을 게 없었으니까 숨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사촌이었던 선수는 뭔가 좋지 않은 과거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뭐 비극적인 일을 겪었던 것만 같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레이에게는 여전히 있어서 레이가 유일하게 예민해진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별개로 감독은 백인 감독님이거든요. 스티븐 소더버그 감독님이. 근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와 줄거리는 각본을 만든 타렐 알빈 맥큐레니가 전반적으로 설계를 마쳤고 이제 스티븐 소더버그가 아이폰 촬영이나 편집이나 넷플릭스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이나 등등 그 설정에 맞는 아주 좋은 기획적인 요소들을 정말 적지적소에 붙인 듯한 그래서 감독과 각본의 협업이 아주 잘 이루어진 영화라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그럼 높이 나는 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두 영화 모두 기존 체제에 대한 반격을 시도했던 스포츠 영화인데 이제 머니볼 같은 경우에는 돈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이제 스포츠 속에서 돈이 아닌 자신의 신념으로 승리를 하려고 했던 빌리 빈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고 높이 나는 새 같은 경우에는 백인 기업가들, 돈 많은 백인들이 중심이 되는 스포츠 산업 속에서 흑인 선수들이 에이스를 맡는 경우가 농구에선 더 많잖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이 산업의 주도권을 잠깐이라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반격을 시도했던 영화가 높이 나는 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개인 모두 어떤 걸 꾸준히 이어가야 할 일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좌절할 때도 있고 어느 정도 성취감을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스포츠 영화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의 홈런이라든지 덩크슛이라든지 이런 멋진 장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자신이 어떤 걸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의 승부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지 않는 그런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는 점도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두 영화를 묶어서 추천드릴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하나하나 목표와 모든 것들을 기분 좋게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취적인 척을 했던 방송 훈훈하게 마무리하면서 다음 에피소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소개시켜드릴 영화들은 아카데미로 진출한 넷플릭스 영화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로마가 작품상으로 지명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로마가 너무 받길 바랬는데 결국 그린북이 수상을 했죠. 2018년에 각색상 후보에 오른 치욕의 돼지라는 영화와 올해 2019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역시 각색상 후보에 오른 코엔 형제의 카우보이의 노래 두 편을 다루려고 합니다. 두 편 모두 역시 상당히 재밌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이제 시청 후기나 이 영화에서 소개시켜드린 영화에 대한 감상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시청 후기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소가 뭔고 하니 램무비.모드.at 램무비.모드.at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외에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모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가 사람들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마이크 앞에서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랜선극장이었습니다.